최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아주 중요한 문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더라고요. 바로 XRP는 리플의 부국성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들어보면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리플의 2026년 전략, 어쩌면 그 속내를 전부 보여주는 핵심 열쇠라고 합니다. 오늘 이 문장에 담긴 의미를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죠. 네, 이 발언이 최근에 있었던 온라인 XRP 커뮤니티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직접 한 말이죠. 네, 여기서 북극성이라는 비유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길잡이별 이 정도가 아니라요. 리플이 하는 모든 사업, 모든 결정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XRP의 유틸리티, 그러니까 실사용 가치를 높이는 데 맞춰져 있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모든 사업의 최종 목적지, 네, 모든 것이 XRP를 위해 존재한다. 뭐 이런 거죠. 실사용 가치라. 사실 작년에 리플 행보를 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잖아요. 2025년에 정말 공격적으로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무려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6조 원에 달하는 돈으로 막 인수를 했죠. 네, 엄청난 규모였죠. 대표적으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인 히든로드라던가 기업용 재무관리 플랫폼 지트레저리 같은 곳들이요. 이걸 보면서 아니 이게 XRP랑 직접 무슨 상관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좀 별개로 보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인수들의 핵심을 딱 들여다보면 목표는 아주 일관됩니다. 어떤 목표죠? 바로 기관용 금융 인프라를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기관용. 네,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더 쉽고 또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판 자체를 깔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은 그 판을 까는 일종의 확장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 전략은 좀 다르다고요. 갈링하우스 CEO가 올해는 작년처럼 공격적인 인수에 나서기보다는 기존에 인수한 것들을 통합하고 실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올해 리플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작년에 사들인 그 비싼 재료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리를 시작한다. 네, 인수한 회사들을 그냥 리플이라는 이름 아래 두는 게 아니라 서비스들을 이제 정말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단계에 들어선 거죠. 통합과 실용성. 그럼 올해는 대규모 M&A는 일단 멈춘다는 뜻이겠군요.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M&A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네, 이건 우선순위의 변화로 봐야 합니다. 일단 상반기 동안은 인수한 서비스랑 자원들을 리플 내부 시스템에 완벽하게 녹여내는 작업에 집중할 겁니다. 녹여내는 작업이요? 네, 이걸 통해서 XRP 생태계 자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실제 금융 현장에서 쓸모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M&A의 문을 아예 닫은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갈링하우스가 여지를 남겼어요. 2026 하반기에는 새로운 인수합병 기회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요? 일단 내실을 다진 다음에 상황 봐서 다시 확장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준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의 확장과 올해의 통합,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XRP. 리플의 결제 서비스인 리플 페이먼트, 또 프라임 브로커리지, 재무관리, 커스터디,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 모든 사업들이 어떻게 XRP라는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건가요? 그 구조가 궁금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리플 전략의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서비스들이요, 사실은 XRP를 중심으로 신뢰와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구들이다? 네, 예를 들어서 기관들이 리플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거나 관리할 때 XRP는 그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유동성 브릿지, 즉 중간다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플이 XRP를 단순한 코인이나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레이어로 만들려는 큰 그림인 거죠. 금융 인프라 레이어. 네, XRP가 돈이 오가는 길,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와, 그 그림을 들으니까 좀 더 명확해지네요. 그럼 작년에 인수한 지트레저리 같은 기업 재무 솔루션이랑 리플의 국제결제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된다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떤 기업의 재무 담당자가 지트레저리 플랫폼에서 자금 현황을 보고 있어요. 네. 보다가 멕시코 지사에 $100만 급히 보내야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때 그 화면에서 바로 리플로 송금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냥 버튼 하나만요? 네, 그러면 배경에서는 리플 페이먼츠가 작동하고 XRP 유동성을 활용해서 단 몇 초 만에 달러가 멕시코 페소로 바뀌어서 지급되는 거죠. 와, 사용자는 중간 과정을 전혀 알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완벽하게 통합된 하나의 서비스처럼 느끼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고도의 통합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물론이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단순히 회사 두 개를 합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사이의 벽을 아예 허물어버리는 거군요. 네, 말씀하세요. 리플이 계속 XRP가 최고의 브릿지 자산이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자체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만드는 걸까요? 아, 그 부분? 이게 오히려 XRP의 역할을 뺏는 거 아니냐, 뭐 제살 깎아먹기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시장에 그런 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플은 XRP와 RLUSD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보완 관계에 가깝습니다. 임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온램프와 오프램프 역할을 합니다. 온램프, 오프램프요? 네, 기업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달러를 리플 생태계로 가져오거나 다시 생태계 밖으로 내보낼 때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뭐랄까, 생태계 안에서 가치를 잠시 보관하는 주차장 같은 역할이고요. 아, 주차장. 반면에 XRP의 핵심 임무는 결제 그 자체입니다. A 자산에서 B 자산으로 넘어갈 때 그 중간다리 역할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수행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속도가 생명인 고속도로인 셈이죠. 와, 주차장이랑 고속도로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주차장과 고속도로는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의 교통 시스템을 완성하려면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 아, 그렇게 보니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네요. 결국 RLUSD는 더 많은 달러 자금이 리플 생태계라는 고속도로에 쉽게 올라탈 수 있도록 입구를 넓혀주는 역할이고, 그렇죠. 일단 올라탄 자금들이 국경을 넘나들 때는 XRP라는 초고속 차선을 이용하게 만든다. 이런 큰 그림이군요. 들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기관들이 XRP를 더 많이, 더 쉽게, 더 안전하게 사용하게 만들 것인가? 리플의 모든 서비스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인 셈입니다. 와, 이제야 전체 그림이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국제금융 고속도로망을 건설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XRP가 그 고속도로의 아스팔트 자체라면 커스터디는 안전한 휴게소,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교통 관제 시스템, 트레저리 서비스는 모든 경로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리플이 XRP를 단순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레이어, 즉 돈이 오가는 결제 레일 그 자체로 만들려는 진짜 속내입니다. 정말 야심찬 계획인데요. 당연히 리스크도 있겠죠. 이 거대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허들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기관들이 리플의 편리한 재무관리 솔루션을 쓰면서 정작 핵심인 XRP는 안 쓰고 다른 대안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리플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고요. 그래서 이번 통합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리플의 목표는 기관들이 XRP를 선택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 선택이 아니면요? 리플의 통합 솔루션을 쓰면 자연스럽게 XRP를 거쳐갈 수밖에 없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속도, 비용, 편의성 모든 면에서 XRP를 쓰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경쟁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스텔라 같은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리플의 이런 올인원 기반 전략은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도상국의 금융 포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리플은 처음부터 스위프트 같은 기존의 거대 은행 간 통신망을 직접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가졌고요. 목표 자체가 다르군요. 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자금과 기관 유동성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스텔라가 일반 국도를 개선한다면 리플은 대륙을 횡단하는 새로운 고속철도를 노려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단순히 XRP 가격 그래프만 보는 건 리플의 큰 그림을 놓치는 것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지금은 리플의 전략이 확장해서 통합으로 바뀌는 시점이니까 작년에 사들인 재료들로 얼마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지, 즉 인수한 기술들이 리플 네트워크와 얼마나 매끄럽게 결합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2026 상반기는 리플에게 증명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 통합 과정이 성공적이라는 걸 시장에 보여준다면 하반기에 다시 M&A 시장에 나설 때 훨씬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되겠죠. 아,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나면 더 유리해지겠군요. 그렇죠. 우리 생태계에 합류하면 이런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실제 사례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만약 하반기에 리플이 다시 인수에 나선다면 어떤 영역을 눈여겨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기존 전략의 연장선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강력한 규제 라이센스를 가진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경 간 무역금융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을 가진 기업 같은 곳들이요. 결국 XRP라는 보수고로가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기업이라면 모든 고려 대상이 되겠죠. 리플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해 볼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XRP가 정말로 기관들을 위한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거대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자금을 움직이는 방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실질적인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해외 직구 물품 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내려가거나 해외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수수료가 거의 사라지는 그런 사소하지만 일상적인 변화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북극성이라는 한 단어에 담긴 리플의 거대한 야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